너 그놈이랑 잠은 자니? 치림승이랑 한 이불 덮는 기분이 어때? 제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에 대한 친정엄마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제 남편은 사람이 아닌 짐승이었고 동네에서는 미친 부부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세상은 저희를 인터넷 조롱거리로 만들었죠. 네, 맞습니다. 저는 모두가 멸시하는 정신 연령 7살의 남편을 위해 저를 낳아준 세상과 기꺼이 싸웠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대체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냐고, 그렇게까지 해서 지키려던 게 뭐였냐고, 이제부터 제가 왜 그 미친년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남편의 손을 놓을 수 없었는지, 그 짐승이라 불린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 되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남편의 시간은 거꾸로 흐릅니다. 저는 하루하루 늙어가는데 남편은 하루하루 더 어린아이가 되어가죠.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사는 게 힘들지 않냐고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는 전쟁을 치르는 사람처럼 움직여요. 새벽 6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잠을 깨는 건 이제 아주 오래된 습관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이 자는 방으로 가 숨소리를 확인하죠. 새근새근 어린아이 같은 숨소리를 듣고 나면 그제야 제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올해로 56, 남편 민수의 나이는 58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영혼은 7살 언저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민수 씨, 일어나야죠. 아침이에요. 어서 일어나요. 이불을 목 끝까지 덮어줘야 비로소 안심하고 잠드는 사람. 그 마음 제가 조금 알 것 같거든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가릴 작은 동굴이라도 필요한 마음. 저 역시 오랫동안 그런 동굴을 찾아 헤맸으니까요. 그런 남편을 깨우는 건 온전히 저의 몫입니다. 우응, 조금만. 잠투정 부리는 아이처럼 몸을 뒤척이는 남편을 보면 헛웃음이 날 때도 있습니다. 다 큰 어른의 몸으로 보채는 모습이 어색하다가도 이내 마음이 짠해지곤 하죠. 제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을 챙길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동정이라고,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도 했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얌전히 식탁에 앉아 저를 기다립니다.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날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온 집안을 뛰어다닐 때도 있고 애써 차린 밥상을 전부 뒤엎어버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제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죠. 다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을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었을까요? 하지만 남편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가 힘든 날은 귀신같이 알아채고 제 곁으로 다가와 줍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무릎을 베고 눕습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을 제 손에 쥐어주기도 하고요. 그럴 때면 모든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저의 세상입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저만이 온전히 끌어안을 수 있는 저의 우주인 셈이죠. 오늘 아침은 다행히 평온합니다. 민수 씨, 해봐요. 맛있죠? 제가 떠먹여주는 밥을 아기 새처럼 잘 받아 먹습니다. 밥을 다 먹이고 세수를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나면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네요.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들. 저 역시 제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무게의 짐을 지고 있을 뿐이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 곁에는 민수 씨가 있으니까요. 제 어깨에 기대어 잠든 남편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제 기도를 들어줄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그날따라 유독 요란하게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엄마, 10년 넘게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살면서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있다면 저에게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 차갑고 날카로운 음성이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나다. 그 한마디에 지난 1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집을 나오던 날 어머니는 제 등 뒤에다 소금까지 뿌리며 악담을 퍼부었죠. 두고 봐. 너는 100% 후회해. 그 짐짝 때문에 내 인생 전부 망가질 거다. 어머니에게 남편은 단 한 번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인생의 짐짝일 뿐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휴대전화를 붙잡았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래알을 한 움큼 삼킨 것 같았죠. 용건만 간단히 하마. 내 아버지 팔순이다. 네, 잔치는 다음 주 토요일. 늘 가던 한정식 집에서 할 거니 시간 맞춰 오너라. 어머니는 명령하듯 자신의 말만 내뱉었습니다. 안부 인사 한마디, 어떻게 사느냐는 질문조차 사치라는 듯이 말이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 의도를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제 침묵이 답답했는지 어머니가 한층 더 싸늘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올 거면 너 혼자 와라. 괜히 그 짐짝 끌고 와서 잔치 분위기 망칠 생각 말고. 알아들었니? 짐짝?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눈물이 핑 돌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죠. 제가 이 사람과 살면서 세상의 온갖 편견과 멸시를 다 견뎌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저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듣는 말은 차원이 다른 아픔이었습니다. 대답 안 해? 생각해 볼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통화를 이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애써 단단하게 쌓아 올린 제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끊는다.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귓가에 남은 뚜뚜하는 신호음이 마치 제 삶을 조롱하는 소리처럼 들렸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는데 어느새 남편이 제 곁으로 다가와 가만히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제가 슬프다는 건 아는 모양입니다. 자신을 짐짝이라 부르는
세상으로부터 저를 위로하는 건 역설적이게도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온기에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잊고 싶었던 과거가 외면하고 싶었던 제 가족이 다시 저를 붙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등을 토닥이는 남편의 손길에 문득 우리의 첫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순한 양처럼 제 곁에 머물러 있지만 그때의 민수 씨는 온몸에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 아니 으르렁대는 한 마리의 상처 입은 짐승과도 같았죠.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제가 시립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거대한 유리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죠. 당신은 사람을 참 질게 해. 무심하게 내뱉던 전 남편의 그 말이 제 목을 옥죄는 사슬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숨이라도 쉬기 위해 도망치듯 찾아간 곳이 바로 그 복지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민수 씨는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홀로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먼저 다가가려 하지 않았어요. 복지사들조차 그를 시한폭탄이라 부를 정도였죠. 밥을 주면 식판을 집어 던지고 옷을 갈아입히려 하면 이빨을 드러내며 할퀴기 일쑤였습니다. 하루 종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울부짖는 것이 그가 하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포기했습니다. 그저 짐승을 사육하듯 최소한의 것들만 제공할 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자꾸만 그 사람에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세상을 향해 울부짖는 그 모습에서 차마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본 것만 같았죠. 그의 눈은 분노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살고 싶다는 처절한 외침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그의 사연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행, 견디다 못한 어머니의 가출, 그리고 친척 집에 맡겨졌다가 결국 이곳에 버려지기까지 그의 삶에는 단 한 번도 따뜻한 온기가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그의 방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에 더욱 난폭하게 굴던 그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곁에만 머문다는 것을 알고는 조금씩 울음소리를 줄여나갔습니다. 민수 씨,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이 꽃 복지관 화단에 폈어요. 예쁘죠? 대답 없는 그에게 저는 매일 말을 걸었습니다. 작은 들꽃을 꺾어다 문 앞에 놓아두기도 했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여느 때처럼 그의 방문 앞에 앉아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문이 아주 조금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리더니 그가 내민 마른 손이 제가 놓아둔 들꽃을 방 안으로 채워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님을, 세상이 버린 이 사람의 손을 어쩌면 내가 잡아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제 불행의 시작일지 아니면 구원의 시작일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가 제 들꽃을 받아주던 그날 이후 저는 희망이라는 걸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나는 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복지관을 찾아갔던 어느 날 민수 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복지관 구석,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창고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바로 그 장면을요. 새로 들어왔다는 덩치 큰 남자가 민수 씨를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 그저 약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지는 폭력이었죠. 그런데 민수 씨는 처음 봤을 때처럼 울부짖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웅크린 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매를 맞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텅 빈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흐려지고 민수 씨의 모습 위로 과거의 제가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방에 갇혀 잘못했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던 어린 날의 내 모습, 넌 사람을 질리게 해! 그 차가운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어 아무 대답도 못하던 결혼 생활의 내 모습,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그저 모든 것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웅크리고 있던 바로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방문을 열어준 사람도, 얼어붙은 내 손을 잡아준 사람도.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는 과거의 나처럼 울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구해야 한다. 저 사람을 저 지옥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은 과거의 상처투성이인 나를 또다시 외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만. 제가 언제 소리를 질렀는지도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민수 씨를 끌어안고 대신 발길질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직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흔한 일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무심한 한마디가 제 결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기는 지옥이 맞구나.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전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전화로 알렸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저주와 절규가 오히려 제 길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인형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음 날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그 거대하고 텅 빈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민수 씨에게로 갔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그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복지관의 두꺼운 철문을 열고 그의 손을 잡고 세상으로 나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민수 씨.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게요. 과거의 나에게 그리고 지금의 그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세상은 바로 그날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유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우리를 기다린 건 장밋빛 인생이 아니었죠. 가진 돈을 탈탈 털어 볕도 잘 들지 않는 작은 반지하 방을 얻었습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온 제게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월세는 그 자체로 공포였습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식당 주방에 나가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빌딩 계단을 청소했죠. 물에 퉁퉁 부른 손을 보면 눈물이 핑 돌다가도 집에서 저를 기다릴 민수 씨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가난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복지관이라는 높은 담장 대신
이제는 세상 전체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벌레 보듯 했습니다. 민수 씨가 혹시라도 이상한 소리를 내면 옆집에서는 벽을 쿵쿵 두드렸고 집주인 할머니는 매일같이 찾아와 언제 이사 갈 거냐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하루는 골목에서 놀던 아이가 신기한 듯 민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아이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와 아이를 낚아채더군요. 그러고는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런 사람 좀 밖에 내놓지 마세요.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그들의 눈에 민수 씨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지쳐서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밤, 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고된 몸과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에 소리 죽여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웅크린 제 등 뒤로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반창고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설거지하다 베인 상처를 본 모양입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민수 씨는 작은 아이가 엄마를 달래듯 어설픈 손길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그게 제가 민수 씨에게서 처음으로 들은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아픔 속에서만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타인의 아픔을 헤아려 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반창고 하나에 그 투박한 위로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이걸로 된 거야. 세상이 우리를 전부 버려도 괜찮아.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까.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그렇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빛처럼 말이죠. 그날 민수 씨가 제게 처음으로 말을 건네준 날,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꿋꿋이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쌓아 올린 작은 행복은 모래성처럼 연약했습니다. 거대한 파도 한 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오랜만에 민수 씨와 함께 근처 시장에 나섰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갑자기 근처 공사장에서 쾅 하는 굉음이 들렸고 그 소리에 민수 씨가 경기하듯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그를 덮친 모양입니다. 괜찮아요, 민수 씨. 괜찮아. 제가 그를 진정시킬 틈도 없이 남편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시장을 가로질러 뛰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진열대에 과일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놀라 소리를 질렀죠. 저는 필사적으로 그를 쫓아가며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아픈 사람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괴물을 보는 듯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고 몇몇은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이 광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고 곧이어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관의 모습에 남편의 발작은 더 심해졌습니다.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저는 지옥을 봤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알려준 인터넷 영상 속에는 XX동 미친 부부라는 제목으로 아수라장이 된 시장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은 하나같이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저런 것들은 격리해야 한다.
같이 사는 여자도 제정신이 아니다. 세상이 통째로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바로 그때 악마의 목소리처럼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꼴 좋다. 내가 뭘 했어? 결국 이렇게 될 거라고 했지? 걱정이 아닌 분노에 찬 고함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당장 그 짐짝 내다 버리고 정신 차리지 못해.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전부 빠져나가는 기분. 세상도 가족도 그 누구도 내 편이 아니구나. 나는 완전히 혼자구나. 어머니의 저주가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는 100% 후회할 거다. 그 순간 정말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말이 맞았던 건 아닐까?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전부 망가뜨린 건 아닐까?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니 이상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아버지의 팔순 잔치가 열리는 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온라인상의 그 수많은 조롱과 어머니의 저주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 비싼 선물 대신 작은 도화지를 챙겼습니다. 민수 씨가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린 꽃 한 송이가 그려진 그림이었죠. 세상이 짐짝이라 부르는 남편이 제게 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 화려하게 차려입은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문 밖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 초라한 행색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경멸, 동정, 그리고 노골적인 무시. 어머니가 당장이라도 달려올 듯 저를 노려보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곧장 아버지께로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제 손에 들린 그림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죠. 이게 뭐냐? 아버님의 목소리에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제 마음속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죠. 네, 저 미친년 맞습니다. 제 첫마디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집안 망신시키는 구제불능에 실패한 인생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 실패한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매일 배우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온전한 세상이 되어주는 법을요. 제가 이 집의 수준에 맞춰 그 숨막히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살았다면 저는 평생 이런 감정을 모르고 죽었을 겁니다. 제 시선은 어머니를 지나 굳어있는 아버지를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제 남편은 제게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부끄러운 삶일까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평생 감정을 드러낸 적 없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민수 씨의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억지로 쥐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방식대로 건네는 최초의 사과이자 마지막 인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저를 쏘아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향해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를 숙인 뒤 그곳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시선들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식당을 걸어 나오면서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곳에 남아 손을 흔드는 것 같았지만 미련 없이 이별을 고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아버지의 봉투는 꽤나 묵직했습니다. 이 돈은 어쩌면 제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서운함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돌아갈 집이 있었으니까요. 진짜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곳.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기분이었죠. 골목 어귀에 접어들자 어둠 속에서 익숙한 저희 집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거대한 등대처럼 제 길을 비춰주는 것만 같았죠. 녹슨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민수 씨가 저를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제가 올 때까지 잠들지 않고 꼼짝 않고 앉아 저를 기다려준 겁니다. 그 순수한 미소 하나가 오늘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주신 돈으로 오는 길에 민수 씨가 가장 좋아하는 따뜻한 찐빵을 사왔습니다. 호호 불어가며 찐빵을 받아먹는 남편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친척들이 보았던 짐짝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그저 제가 사랑하고 또 저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비극이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반지하 방 안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온전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제 삶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더해야 하는 덧셈의 인생이었다면 지금의 제 삶은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뺄셈의 인생입니다. 세상의 편견, 가족의 인정, 헛된 자존심 같은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고 나니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단 하나가 손에 남았습니다. 남편이 먹던 찐빵 절반을 쪼개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참 달았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요? 세상은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말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언가를 채워가는 과정이 아니라 수많은 것들 사이에서 가장 소중한 단 하나를 지켜내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당신의 곁에 있는 그 사람이 혹은 당신이 지키고 있는 그 가치가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온전한 세상이라면 당신은 이미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